어서오세요. 오싹오싹한 괴담을 찾으시나요? 피노의 공포 괴담부 시작할게요. 어쩐지 꿈에서 좀비가 나오더라니 씹어먹힌다는 예지몽이었나? 그랬을 거야. 오늘 이야기는 식인 나무위키에 찾아보다가 또 무서운 이야기 하나하나씩 찾아보다가 식인이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식인. 식인은 짐승 등의 생물이 인육을 섭취하거나 같은 인간이 동족 포식을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본 문서에서는 후자의 인간의 동족 포식 행위에 대해 다룬다. 이야. 근데 진짜 너무 무서운 것 같아. 이 식인이라는 게. 세계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식인 행위에 대한 기록은 발견된다. 식인의 이유는 환경적인 이유와 정신적인 이유로 나뉜다. 환경적인 이유에 의해 식인은 먹을 것이 없을 때 발생하며 정신적인 이유의 식인은 식인에 대해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지 못하여서 발생하는 자연스럽게 식인을 행하는 문화적인 이유에 해당된다. 선천적 스트레스나 질병, 부상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사고가 어려워져 발생하기도 한다. 병리학적 사이코패스들이 피해자의 시체를 식인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유에는 여러 케이스가 있지만 대체로 범죄 행위로 흥분했던 감각을 다시금 상기시키기 위해라는 케이스가 많이 알려져 있다. 맞아. 그런 사건들 많이 본 것 같아요. 이 사이코패스들이 식인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말라네시아 일부에서는 인육이 동물고기와 똑같이 취급되기도 했다. 말레나시아의 일부 배타적인 톡장민들에게는 인육시장이 존재하기도 했다고 한다. 헐, 인육시장? 그러면은 우리 그냥 시장에 다닐 때처럼 사람 고기가 이렇게 매달려 있었던 걸까요? 우리 왜 보면은 시장 가면은 돼지 머리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두잖아요. 약간 전시라고 해야 되나? 전시는 아닌데. 대박이다. 선사시대에 이미 수만 년간 식인 풍습이 행해졌다는 증거들이 많다. 일부 인류학자들은 전 중기 구석기 시대의 식량 부족으로 널리 이루어진 식인 풍습이 후기 구석기 시대에 이르면 이미 의식의 일환으로 인간 사회에 흔해졌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토막으로 있지 않을까요? 그냥 고기처럼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있겠다, 그쵸? 17세기에서 18세기의 선원 관습상 15일 이상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표류했을 때는 허용되는 행위였는데 말 그대로 굶기 직전의 상황에서 동료의 시체를 먹거나 노예를 먹을 수 있다는 관습이 있었다. 단 당시에도 흔한 일은 아니었고 그럴 수도 있다 정도였다. 예외적으로 같은 조건이라도 살인, 식인 행위로 보아 처형하는 경우가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해적이었다.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해적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식인을 하면 얄짤없이 사형이었다고 한다. 실례로 1884년 영국의 선박 미니오네트호가 태풍을 만나 자초했다.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선원들은 하나둘 죽어갔고 이에 선장은 그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식량을 구할 수도 없어서 다 죽어가는 상황에 이런 어느 어린 선원이 질병에 걸려 거의 사망 지경에 이르자 어느 누가 저 소년을 먹어 살아남자고 하였고 선장은 전체의 생존을 위해 소년을 살해하고 먹었다. 이에 죄책감을 느낀 선장은 구조 뒤 이 사실을 알렸고 이로 인해 재판이 벌어졌다.
살인 행위를 저지르고 시긴을 하여 이들은 처음에 교수형을 선고받았으나 연론의 영향은 물론 재판부에서도 애초에 이들을 사형시킬 생각은 없었던 이유로 수감된 지 6개월 만에 석방되었다고 한다. 먹고 살자고 한 거고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허먼 멜빌의 세계적 명작 모비 딕의 실제 모델이 되었던 포경선 에섹스호의 사례도 있다. 1820년 미국 국적 포경선인 에섹스 에섹스호는 난폭한 향유 고래 모카딕에게 공격을 받아 배가 가라앉고 상당수가 죽었다. 겨우 구명보트 3척에 나눠 타서 살아남은 생존자 21명은 94일간에 걸쳐 장작 7,200km를 포류하다가 8명만 극적으로 구조되었는데 이들은 표류 도중 굶주리자 제비뽑기를 하여 죽인 사람을 잡아먹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미국 사회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와,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제비뽑기라니. 무슨 반장 선거도 아니고 너무 무서웠겠다. 왜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피하 다 죽느니 한둘만 죽는 게 근데 그게 내가 되면은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운에 맡기는 게 민주적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냥 힘센 사람이 다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렇기도 하네요.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 이들 표류를 다룬 바다 한가운데서 라는 책을 읽어보기 추천한다. 당시 포경업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표류와 그로 인한 고통과 굶주림 그리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행했던 시긴에 대해서 생존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자세히 묘사되고 있다. 이 사건은 코쿤, 스플래시, 아폴로 13, 다비치 코드로 유명한 론 하워드 감독에 의하여 하트 오브 더 시라는 영화로 제작되어 2015년 12월에 개봉되었다고 한다. 오, 영화가 있네요. 하트 오브 더 시. 이거 한번 볼까? 맞아. 우리 그때 시긴 하니까 그 바다거 목스프가 떠오르죠? 친구 팔 뜯어먹은 거. We were headed for the edge of the earth. 오, 박수가 트리거일 줄 몰랐지. 유명한 배우들 되게 많이 나오네. Married to Whaleman. Whaleman who loves you. 토르 영화다. 토르 영화. Promise me. Just come back. Promise. What is it? 너무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온다. 8년 전 스파이더맨이다. 여러분들 이거 봤어요? 플래그를 오지게 세웠구나. 이게 실제 이야기라는 거잖아. Look where we find ourselves. What offense 처음 did we 저도 give 처음 God? 봐요. Upset him so. Trust gave way to doubt, hope to superstition. We were cursed.
저주. 아니 총으로 고래를 잡는다고? 불쌍해. 혼날만해. 뭐 잡아먹는 모습이나 이런 건 안 나오네요. It's just a whale. 그래요. 아무튼 그러게요. 사실 심한 기아 상황이었을 때 시기는 전 세계 어디를 막론하고 이루어졌으며 그 정도가 극한 상황까지 이르러야 한 경우도 있지만 힘 좀 남아있을 때 미리 선수친 경우도 많다. 하지만 2명에서 10명 미만도 아닌 10명 이상일 때 시긴 행위는 주로 누군가 먼저 주도해서 벌어진다. 아이러니하게도 XX호 사건에서 사람을 죽여 잡아먹자고 선동한 선원은 제비뽑기로 자신이 죽게 되었다. 진짜 그 저주의 저주네. 내가 먼저 이야기했지만 내가 그 당첨이 될 줄이야. 이상의 식인 사례들은 원시 부족, 소규모, 극한 상황 등에서 어쩔 수 없이 행해졌던 예들이 거의 대부분으로 이와 반대되는 조건, 일정 규모 이상의 문명 국가에서 기근 등의 불가피한 환경 요인 없이 소규모가 아닌 대규모로 일회성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장기간 식인을 행했던 사례는 아즈텍만이 유일하게 인정된다. 그나마 그 아즈텍도 일상적으로 타 부족을 침공하여 잡아먹은 것이 아니라 전쟁 후 일종의 종교적 의례 과정에서 잡아먹은 것으로 풀이가 된다. 저건 하자고 한 사람이 뽑히는 법칙임. 그런 거 했어. 맞아, 마음을 곱게 써야 돼. 한국, 중국, 일본의 식인에 대해 서술은 상당수 인용 문서와 내용이 겹친다. 해당 문서로. 식인 동물의 목록. 한두 건의 사례는 해당 동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이며 이런 경우까지 포함시키면 내용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난잡해지므로 따라서 사람을 사냥해서 잡아먹는 사고가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동물만을 기재한다. 안녕하세요. 사람을 잡아먹는 동물들 목록이구나. 호랑이, 표범, 사자, 늑대, 곰, 악어, 독수리까지. 맞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유럽의 식인.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서유럽도 식인의 역사가 관통했던 곳이다. 고대에는 식인의 흔적이 있지만 문명이 발전하면서 그 빈도는 급격히 감소했다. 중세부터는 기독교가 득세하면서 교리적으로 식인에 대한 금기를 더 강화하고 적발듯이 무조건 사형으로 다스렸다. 때문에 마을의 공공연한 풍속으로서 식인 행위는 서유럽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이것이 완벽하게 근절되는 것은 이후로도 세월이 꽤 지난 후의 이야기다. 특히 스칸디나비아 북부 민족들은 귀리와 호밀 등의 냉해에 강한 작물이 보급되기 전에는 잉여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포로를 잡지 않고 바로 죽이는 일이 많았는데 이런 과정에서 종종 식인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기록된다. 이런... 여기는 그냥 바로 잡혔으면 바로 죽는 거네요. 중세 기록만 보아도 기근시 식인이 종종 행해졌고 전문적인 업자는 인육을 떠서 시장에 판 케이스도 어렵지 않게 발견되는데 이런 형태의 식인 흔적은 동화나 이야기 형태로 구전이 되었다.
약간 특이한 식인 사례는 십자군 원정 시기의 식인 흔적으로 특히 농민 십자군 시기가 대표적이다. 이 격우는 보급 부족의 이교도라는 점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주었을 듯하다. 그러나 흔히 알려져 있는 이교도는 인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저지른 짓이다 라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정말 그랬다면 모든 전투마다 식인 행위가 벌어졌어야 마땅하지만 십자군 전쟁기의 시기는 여느 식인 행위들과 비슷하게 식량이 떨어져서 정말 극단적으로 굶주림에 시달렸을 때만 발생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아무리 이교도 간의 전쟁이라 하더라도 서로 최소한의 선을 지키자는 것은 십자군 시기에도 당연한 상식이었고 대체로 준수되었다. 십자군 하면 학살만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지만 의외로 정상적인 포로 교환이나 몸값, 지불 등의 상황이 오히려 더 많았다. 학살은 성이 무력함으로 함락된 뒤에 혼란 상황이나 한쪽이 몸값 지불을 거절하였을 때 벌어졌다. 근대 이후 기근 시에도 식인 사례는 거의 사라졌지만 대신 의학적 용도의 사람 부속물 이용은 18세기까지 이어졌다. 물론 실제 의학적으로 전혀 효과가 없으며 당대의 미비한 의술 수준과 미신적인 믿음이 결합되어 생긴 풍습이다. 맞아. 그때는 막 이제 부두술이라고 하나요? 막 주술 막 이런 것들을 믿었으니까. 사람의 피나 지방이 몸에 좋다고 하여 사형 집행장에 모여서 피를 받아 마시거나 사형 집행인이 판매하는 사람 지방을 구해 먹었다는 기록도 있다. 좀 더 라이트한 경우는 미라가 약재로 팔린 경우다. 놀랄 것도 없는데 이 시기에는 미라가 대량으로 발견되어 사회 전반에서 다양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프랑스에서는 가짜 미라 제조 공장마저 있을 지경이었다. 몇몇 예시를 들어보자면 미라가 자주 발견되는 지방에서는 미라를 장작으로 사용했으나 미라를 토막내 장식용품으로 사용되었고 그림을 그릴 때도 사용되었다고 한다. 심지어 미라의 붕대를 풀어 종이로 만들어 판 인간도 있다. 이야, 와, 약간 대단하다. 근데 뭐 그때의 상황이니까 그림 그릴 땐 머리카락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털로 만들지 않았을까? 미라 병균이 가득할 텐데, 그러니까요. 대단해. 이들 중에서도 제일 가는 사람은 다름 아닌 찰스 2세인데 미라에서 나온 가루를 긁어 자신의 몸에 발랐다. 이유는 고대 왕들의 힘을 받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저렇게 또 미신을 믿을 수 있겠네요. 뭔가 그 사람의 기운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대단하네요. 어우. 진짜 미라 병균이 가득할 텐데, 면은 그 병균을 몸에 발랐으니까 오래 살지는 못했을 것 같아. 21세기에 발생한 식인 사례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2002년에 독일 로텐부르크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범인은 아르민 마이베스라는 컴퓨터 기술자로 죽어서 자기에게 먹힐 사람을 찾는다는 인터넷 광고를 올렸다. 놀랍게도 이 광고에 자그마치 430명이 되는 사람이 응했다. 이들 중 4사람이 마이베스의 거주지까지 왔다가 대화를 나눈 뒤 그냥 돌아갔다는데 단 한 사람인 베르튼 위르겐 브란데스만이 최종적으로 그에게 먹히기로 결정했다. 마이베스는 그를 죽이고 토막낸 다음 냉장 보관까지 했으며 올리브 기름과 마늘 넣어 요리한 다음 20kg이나 먹어치워버렸다. 와우. 와, 이거를 근데 법적으로 할 수 있나?
이 사람이래요. 이거 우리 읽어볼까요? 먹힌 놈은 뭐하는 놈인지 그러니까 말입니다. 궁금했나봐. 세상엔 다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아르민 마이베스, 독일 에센 출신의 희대의 식인 살인자. 식인을 한 것도 맞고 살인을 한 것도 맞으나 모두 상대방과 합의하에 벌어진 일로 이 사람의 행동이 범죄를 구성하기는 하는가에 대해 상당히 치열한 논쟁이 오고 갔던 굉장히 엽기적인 사건이다. 법 철학이나 정치 철학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주제이기도 하다. 아르민 마이베스는 12년 동안 독일 연방군 육군 차이트졸다트 부사관으로 복무하다가 선임 중사로 전역하고 로텐부르크 안데어풀다에 사는 남성이었다. 그는 라이파이젠방크에서 전산 기술자로 일하는 평범한 남자였다. 그러다 그는 2001년 2월에 인터넷에 구인 광고를 한다. 사실 광고를 올린 사이트부터가 식인에 관한 주제를 다루는 인터넷 커뮤니티였는데 그렇다고 실제로 식인을 했던 사람은 그때까지 아무도 없었다. 이제 이게 그 구인 광고인가 봐요. 안녕, 난 독일에 사는 프랑키야. 난 지금 18세에서 30세 사이에 도살당한 젊은 남자를 찾고 있어. 네가 평범한 신체의 수요자라면 나한테 와. 그럼 난 널 도살해서 너의 먹음직스러운 고기를 먹을 테니까. 프랑키. 그야말로 정신 나갔다고 밖엔 할 수 없는 광고다. 그런데 이 광고가 자그마치 43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흥미를 보이고 지원을 했다는 것이다. 물론 단순히 재미로 응했거나 특이한 형식의 마케팅인 줄 알고 지원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여튼 이 광고가 실린 후 지원자 중 4명은 직접 마이베스의 집까지 찾아가기도 했으나 3명은 상의 끝에 먹히지 않겠다고 결정해서 돌아갔다. 와, 근데 상의를 했다라는 게 그 사람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잖아. 날 어떻게 죽일 거고 어떤 방법으로 날 먹을지. 근데 그 방법이 너무 아프고 부위가 많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안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진짜 또라이를 만난 거지. 그러지 마세요. 피노님으로 오삼불고기를 무시. 결국 베르트 위르겐 아르만도 브란데스라는 42의 엔지니어가 끝내 먹히겠다고 최종적으로 동의를 했다. 이를 보아 브란데스는 보레어필리아에 준하는 중증 마조이스트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런 거에 성적 패티시를 그럴 수도 있겠네요. 2001년 3월 9일에 브란데스를 만난 마이베스는 관계를 한 뒤 자신의 집 욕실로 그를 데려가 캠코더로 녹화를 시작했고 마이베스는 우선 브란데스가 자신의 음경을 먹고 싶다고 하자 그곳을 칼로 도려냈다. 하지만 브란데스는 너무 즐겨서 못 먹겠다고 했고 마이베스는 그걸 또 요리하다가 실수로 브란데스의 지방을 너무 많이 넣어 태워버린다. 결국 브란데스의 음경은 잘게 다져다가 자기가 기르던 개에게 먹이로 줬다. 개는 무슨 죄야. 그러는 동안 브란데스는 출혈이 심해지면서 서서히 죽어갔고 마이베스는 브란데스에게 독한 술과 진통제, 수면제를 잔뜩 먹인 뒤 결국 자신의 도살방으로 끌고 가. 도살방이 있어? 집에? 제발. 목을 찔러 살해했다. 마이베스는 죽은 브란데스의 시체를 도살장 갈고리에 매단 뒤 해체했고 거기서 도축한 고기는 이후 약 10개월 동안 냉장고에 피자 상자에 숨겨두고 먹어치웠다. 다 먹었나봐. 마이베스는 이후 12월에 자신의 살해 과정을 상세히 적은 글과 사진과 함께 두 번째 구인 광고를 인터넷에 올렸는데 이를 목격한 어느 대학생이 신고로 독일 경찰에게 체포되었다고 한다.
경찰은 마이베스의 집을 압수수색해 아직 먹어치우지 못한 브랜데스의 시체 일부와 살해 과정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재판을 받는 동안 마이베스는 자신의 희생자의 존엄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자신을 따라하고 싶은 이들에게 반면 교사가 되기 위해 자서전을 쓰겠다고도 했다. 이외에 독일에는 자신 외에도 100여 명의 식인 행위자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상호간의 합의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해도 카니발리즘에 더해진 중범죄임이 분명했지만 2004년 1월에 나온 첫 판결은 8년 6개월의 징역형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형량이었다. 변호사는 그의 살인이 피해자가 원하여 저지른 것이었고 독일법에는 카니발리즘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자살방조죄만이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독일에서는 자살방조죄를 범한 자는 최고 5년의 징역형을 받는다. 그러나 독일 검찰은 여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에도 마이베스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참고인으로 출석한 심리학자가 마이베스는 여전히 젊은 사람들의 시체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다면서 출소 후 재범의 가능성을 경고했고 사회 여론도 마이베스에게 내려진 형량이 죄에 비하면 너무 적다고 비판하는 쪽이 대세였다. 결국 2006년 5월 프랑크푸르트 법원은 마이베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우습게도 마이베스는 복역 중에 현대 공장식 대량 생산 목축업이 비도덕적이라고 주장하며 채식주의자가 되었다. 뭐야 이게? 정상인인 척한 거 아닐까요? 갑자기 채식주의자라고 막 얘기하면서 뭐지? 이거 적게 만들려고 형량 적게 만들려고 무기징역 말고 이로 미루어보면 그는 극단적 자유지상주의 사상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신체의 자유에 대한 부분 등은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서는 샌델이 극단적으로 치달은 자유지상주의의 위험성을 설파하며 언급되는 부분이다.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라 사건 이후인 2006년에 마르트 바이슈가 감독하고 토마스 크렌치만이 주연한 로텐부르크라는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다. 마이베스는 이 영화를 명예훼손으로 여기고 카셀의 독일 연방 법원에 상영금지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에서는 이 영화에 마이베스가 실명으로 등장하지 않고 실제 사건을 각색한 픽션임으로 기각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현재 마이베스는 독일 카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2017년 11월에 가석방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카셀 지방법원은 이를 거부했다. 다행이네요. 세상에. 잠깐 에어컨 좀 끄고 올게요. 아이고 대단해. 아메리카의 식인. 아메리카 원주민. 식인이 국가적으로 자행된 경우로는 대표적으로 아즈텍을 들 수 있다. 아즈텍은 식용으로 삼을 거대 반추동물 가축이 없어서 단백질과 지질을 인간을 먹어서 보충했다는 이론이 있는데 테노치티틀란이라는 호수 가운데 섬이라는 점을 망각한 거라고 반박하는 주장이 있다. 이와 관련된 가장 유명한 반론은 1978년 베르나르드 알 오르티스 데몬텔라노의 논문이 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아즈텍 제국의 인신공양암과 식인은 오히려 곡물, 추수기간 등 식량이 풍족한 기간에 더 자주 행해졌다고 한다. 약간 축하 뭔가 곡물이 많이 자라고 이래서 축하하면서 이제 파티 같은 거를 하면서 이제 먹었나?
즉 아즈텍인들에게 시기는 종교적, 문화적 행사에 가깝지 단백질 부족에 따른 불가피한 생존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뜻으로 해석하며 17세기 기록에 따르면 테노치티틀란이 위치한 텍스코코 호수 인근에 비교적 작은 호수였던 소치밀코 호수와 찰코 호수에서는 1년에 잡히는 물고기의 양이 각각 100만 마리 이상일 정도였다고 하며 실제로 당시 원주민들이 사용하던 어업 유적이나 도구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거기다 아즈텍 제국은 개와 토끼, 칠면조, 오리 등을 식육용으로 길렀으며 특히 칠면조는 유럽인들의 도래하기 전부터 이미 가축화와 사육에 성공했을 정도였고 멕시코 특유의 친환경 농사 방식인 친환파 농업으로 인하여 지력이 고갈되는 일도 거의 없이 농업 생산량이 풍부한 편이었으며 카카오 항목에서도 서술되어 있지만 이러한 식량들을 거래할 시장과 화폐 기준까지 있었다는 점에서 가루가 나도록 까였다. 오히려 1970년대 현대 멕시코인들의 식단보다 과거 아즈텍인들의 식단이 더욱 풍족했다는 주장까지 언급하는 학자가 있을 정도다. 아, 저렇게 풍족했는데 이제 식인을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이야기인가 봐요. 이에 대한 인류학자 마빈 해리스 반론은 이렇다. 아즈텍인들의 칠면조로 단백질을 얻으려면 사료가 고기로 전환되면서 나오는 90%의 손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그만큼 아즈텍의 잉여 곡물이 충분했는가? 개한테 콩과 옥수수를 먹여서 살을 찌우는 건 매우 비효율적인 일이다. 몬텔라노와 다른 학자가 수집한 아즈텍인들의 식품 목록을 보면 주곡인 콩과 옥수수, 채소, 과일 외에 개, 칠면조와 수많은 야생동물이 있다. 사슴, 아르마딜로, 물새, 들새, 물고기, 방울뱀, 쥐, 벌레, 물파리가 호수 위에 낳은 알까지 걷어서 먹었다. 몬텔라노는 이렇게 다양한 대체식품이 있으니 인육을 먹을 필요가 없었다고 말하지만 나는 이렇게 다양한 대체식품을 먹는 사람들이 인육이라고 못 먹겠는가? 라고 묻겠다. 그리고 물파리 알까지 걷어먹어야 했다는 건 그만큼 단백질이 부족했다는 증명이다. 위 주장을 인정한다고 해도 테노치틀란에서 반경 20마일 안에 거주하는 100만 명에게 분배할 수 있는 짐승고기와 생선, 새의 고기는 1년에 1인당 몇 그램에 지나지 않는다. 9세계의 지배층은 포로를 살려두고 일을 시킴으로써 고기를 더 생산할 수 있지만 아즈텍에서는 살아있는 포로를 활용해서 고기를 생산할 수 없었다. 정복한 지방에서 잉여곡물을 가져와 더 많은 칠면조를 키우려고 해도 곡물을 운반할 수단이 사람의 등짐밖에 없는데 문제는 일꾼이 왕복하면서 먹는 곡물의 양이 테노치타틀란에 도착하는 양보다 더 많다. 옥수수 수확철에 많은 포로를 잡아먹는 건 그때가 식량이 가장 부족한 시기가 아니라 희생물을 살찌기 좋은 시기였기 때문이다. 수확한 옥수수를 사료로 삼아서 잡아먹을 포로를 가축처럼 살찌운 거다. 대부분의 희생물은 전쟁 포로인데 배고픈 계절은 멕시코 분지의 겨울 우기였고 수확기는 건기이다. 전쟁은 당연히 우기가 아니라 건기에 하는 행사다. 건기에 적지에 쳐들어가면 잘 익은 적의 곡물로 군량을 보급하고 빼앗은 곡물을 포로에게 먹이고 포로에게 등짐을 지워 운반해온 뒤 포로를 잡아먹을 수 있다. 결론, 아즈텍인들의 시기는 단백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포로를 살려서 노예로 삼는 것보다 죽여서 고기로 먹는 쪽이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 되었기 때문이다. 잔인하네요. 아즈텍은 인구 500만의 제국이었고
시티 클란의 거주 인구는 30만 명에 불과하긴 하지만 한편으로 도시국가 연합체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보면 또 모를 일이긴 하지만 현재는 대체적으로 인신공양은 확실시되고 있으며 식인도 규모 논란만 있을 뿐 존재했으리라 생각한다. 다만 이것들은 태양신 신앙에 의거한 종교적인 행위로서 이루어진 일이다. 인육의 취급이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로서 이루어져서 도리어 인육을 먹을 법한 상황에서도 먹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데 당시의 기록을 보면 스페인군과 격렬하게 충돌한 전투에서 살아남은 아즈텍군 병들은 동료의 시체가 지천에 널렸어도 나무 껍질을 연명한 사례가 나온다. 다만 적의 시체는 기꺼이 먹었다. 그래서 아즈텍은 사실상 종교 행사가 아니면 아즈텍인들은 인육을 먹을 일도 없었다는 일부의 의견도 있으나 오히려 아즈텍의 인신공양은 중국의 상나라와 비슷하게 공포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행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아즈텍은 사제가 피라미드의 꼭대기에서 적군 포로의 팔다리를 구속한 상태에서 흉부를 흑요석 칼로 베어낸 후 심장을 꺼내 제단에 바쳤다고 한다. 시체는 피라미드 계단에서 굴러 아래로 떨어뜨렸다. 이는 당시 포로가 되었던 스페인 병사들의 기록에도 잘 묘사되어 있다. 일명 해골의 벽이라고 불리는 두개골과 자잘한 뼈들을 석회로 붙여서 촌판틀리라는 구조물을 만들기로 했는데 콩키스타도르가 테노치타틀란을 함락시키면서 파괴되었다가 2017년 멕시코시티에서 아즈텍 피라미드 지하에서 새로운 해골탑과 수백 개의 뼈가 발견되었다는데 추가 발굴과 함께 이것이 촌파틀리였으며 이 해골 중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여성과 어린아이, 노인의 두개골 등이 발견되어 전쟁 포로 외에도 광범위한 인신 공양이 있었을 것으로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다. 해당 재물 이벤트는 도라에몽에서도 묘사되었죠. 아, 그래요? 아, 이렇게 이게 다 뼈예요? 그러면은 대박이다. 인신공양 자체는 사실 흔한 풍습이다. 아즈텍 이외에도 멕시코 지역의 많은 도시국가들에 흔히 있던 것이 인신공양 풍습이며 마야 문명, 잉카의 경우 많은 인신공양 유적이 발견된다. 그러나 인신공양한 재물을 식육한 것은 잉카에는 없던 풍습이다. 이루코이 중 모흐크 부족도 식인을 했다는 말이 있는데 모흐크 자체가 그들의 이웃한 알곤키너족의 말로 식인종이라는 뜻이라고도 해석된다. 그러나 정작 이루코이와 접촉한 서구인들의 기록에는 이루코이의 식인 풍습에 대한 특별한 기록은 없다. 서구인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이루코이는 전쟁 포로를 자신들의 가족으로 강제로 편입하는 풍습을 주로 이뤘다. 알곤킹계 부족들이 이루코이 적대 관계였기 때문에 그들이 일방적으로 붙인 멸칭이라고 의심할 수 있다. 뭐 포로들을 자신들의 가족으로 강제 편입, 막 그냥 결혼시키고 막 이랬나 보네. 영국 식민지 시기에 벌어진 식인. 1606년에 건너온 영국계 이주민이 최초의 정착지였던 제임스타운에서 1609년에서 1610년 사이에 겨울에 극심한 추위와 기아에 시달려서 결국 식인까지 벌어졌다. 2013년에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 연구진에 의해 제임스 포트의 쓰레기장 유적에서 발견된 소녀의 유골이 이마와 두개골 뒤편에는 찍히고 잘린 자국이 무수히 나 있었고 뇌를 빼내기 위해 두개골에 구멍을 낸 흔적까지 발견되었다. 정강이 뼈에서도 살을 발라낸 흔적이 발견되었으나 혀와 얼굴 조직도 제거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연구진은 절단 과정에 주저한 흔적이 있어서 전문 도축업체가 아닐 거라고 판단했다. 즉 전문적인 식인을 했다기보단 어쩔 수 없이 식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재밌는 것은 이 소녀의 두개골의 좋은 영양 상태로 볼 때 당시 고급 요리에 속하는 고기 등을 주로 먹던 상류층이었을 것을 판단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고고학적 성과는 제임스타운의 지도자 조시퍼 씨가 1625년에 남긴 1609년과 1610년 사이에 겨울에 벌어진 일을 기록한 것으로 교차 검증되었다. 이 굶주림은 1610년에 봄에 델라웨어 경이 식량과 병력을 싣고 오면서 끝났지만 300명이던 정착민은 60명으로 줄어든 뒤였다고 한다. 즉 80%가 굶주림으로 사망했을 정도였다. 이후 델라웨어 경은 폐허가 된 제임스타운에 대한 청소를 실시했는데 이때 두개골도 쓰레기장 유적지에 버려진 것으로 추정됐다. 상류층이 이제 먹다가 이제 사람 머리까지 먹는 일이 벌어진 건가? 옛날에는 몸이 아픈 부위를 먹으면 그 부위가 낫는다는 미신도 있었죠. 진짜요? 맞아. 어디서 저도 본 것 같아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고양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르신들 관절 안 좋다고 고양이 이제 잡아먹는 거. 맞아.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거는. 중국 요리의 기본 이념이라서 같은 기간을 먹으면 도움이 된다. 이미 전술했지만 미국 이야기. 이미 전술했지만 미국의 엑세스호는 고래잡이에 나섰다가 되려 거꾸로 고래 모카딕의 공격으로 배가 가라앉고 구명보트 3척에 나눠 탄 생존자 21명은 94일간에 걸쳐 장장 7,200km를 표류하다가 8명만 그쪽으로 고조되었는데 이들은 표류 도중 굶주리자 제비뽑기를 하여 죽인 사람을 잡아먹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미국 사회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물론 살기 위하여 시긴을 했긴 했지만 시긴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사람을 죽인 것은 사실인지라 그 부분도 징역형을 살기도 했다. 이들의 그늘막도 결코 좋지 못했는데 살아남은 선원 중 한 명인 오웬 체이스는 죄책감과 트라우마로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고 늙어서 치매에 걸린 상태에서도 괴로워했다. 이 사건은 스플래시, 아폴로 13, 다빈치 코드로 유명한 론 하워드 감독에 의하여 인 더 하트 오브 더 시라는 영화로 제작되어 워너브라더스 배급으로 2015년 12월에 개봉되었다. 크리스 햄스워스가 주연인데 바로 그가 맡은 배역이 위에 서술한 오웬 체이스이다. 토르 형님이 나온대요. 궁금한 사람들은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시간 날 때 봐야겠어요. 1846년에서 1847년 미국 중부에서 캘리포니아로 대륙 횡단을 시도했던 도너 일행이 겨울의 험악한 날씨로 인해 산악지대에서 고립되어 식량이 떨어지면서 시긴을 했다고 전해졌다. 87명의 대원들 중 47명의 생존자들이 구출되었다고 한다. 이들은 구출된 후에도 몇십일 동안 쫄쫄 굶은 사람들답지 않게 몸 상태가 좋아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조사 중에 자신들이 시긴을 했다는 사실을 자백했다고 한다. 아, 숨겼구나. 아니 저렇게 몸 상태가 더 좋은 거면은 87명에서 47명이 되는 거면 40명을 잡아먹은 거야 그러면? 아니겠죠?
도중 가다가 이제 낙오된 사람도 있고 많겠죠. 먹다 보니까 막 맛있어서 눈이 돌아갔나 봐. 1972년 우루과이 공군 571편 추락사고에서도 오랜 기간 조난당한 생존자들이 사망자인 기장과 부기장의 시체를 식인했음이 드러났는데 영화화되기도 했다. 특이하게도 미국에서 식인 그 자체를 금하는 법률은 아이다호주를 제외하면 없다. 그러므로 아이다호주를 제외하면 자신 소유의 인체 조직을 섭취하는 그 자체는 처벌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론적으로 해부용으로 구매하거나 조직 주인의 동의하에 구한 인체 조직을 구할 경우 합법적으로 섭취 가능하다는 말이다. 단 이식 목적의 장기 매매나 살인, 시체 손괴는 당연히 어디서든 중죄이므로 아이다호주가 아니더라도 인육을 합법적으로 섭취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도 동의하에 했으면은 아까 그 독일 아저씨는 여기 있었으면 됐던 거잖아. 인체 조직이라고 했으니까 죽은 거랑은 또 다른 이야기겠죠? 멕시코 연쇄살인마나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멕시코 마약 카르텔 조직들이 신입회원을 받을 때 테스트를 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위력을 가시하기 위해 라이벌 조직원을 죽여서 심장을 꺼내먹는 등 식인을 하기로 했다. 와, 엄청 강렬하긴 하겠다. 중국의 식인. 관중 지방에 기근이 들어서 사람들이 서로를 잡아먹었다는 류의 기사는 중국 측 사서에 널려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중국이 고대부터 높은 인구 밀도와 황하와 장강이라는 두 큰 강과 큰 강의 지류들의 많은 농업 용수를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홍수나 가뭄이 들 때 한 해 농사를 얄짤없이 말아먹는 일이 잦았고, 이런 경우에는 기근도 그야말로 대륙의 스케일로 오는지라 대규모 기근 와중에 생존을 위한 식인이 많았다. 여기에 잦은 전란까지 더하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심리학적으로는 타인을 말소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식인을 하는 일도 있었는데, 영화 올드보이에서 오대수의 대사인 니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잘근잘근 씹어먹을 테니까 동서남북 어디에서도 네 시체를 찾을 수 없을 거다 라는 표현이 이런 심리를 가장 정확하게 묘사한다. 미워하는 상대를 저주하거나 악인의 행패를 비난하는 주코드가 식인이었던 셈이다. 이런 경우 식인종이어서가 아니라 강렬한 복수감으로 인해 식인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능지형을 당한 자에게 심한 피해를 입었던 자들이 그 살점과 내장을 씹어먹으며 분개하는 모습이 등장하기도 한다. 심지어 근래에는 문화대혁명 시절에 홍위병들과 주민들이 지주를 습격하여 일가족 강간 도륙하고 그 시체를 씹어먹었다. 이런 식으로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식인이 아닌 식인도 중국에 고대부터 근대까지 있었다는 설들도 있다. 상나라의 수도 유적인 은허에서 나온 유물 중에서는 삶은 인간 두개골이 잔뜩 들어있는 항아리도 발굴되었고, 심지어 상시라고 해서 시체를 판매하는 시장까지 있었다고 한다. 이건 국가 단위로 이렇게 허용되는 게 아니라 당대 중국의 식풍습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설이 논쟁거리다. 물론 여기 서술된 사례들은 현대까지 지속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불법의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일반적으로 식인 행위를 하고 다녔다가는 당연히 인식이나 결과가 영 좋지 않았다. 당연하지.
안 그래도 중국 하면은 이미지가 살짝 그런 게 있는데, 물론 여기 서술된 사례들은 현대까지 지속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불법의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식인 행위를 하고 다녔다가는 당연히 인식이라는 결과가 영 좋지 않다. 문화상 광기에 찬 상황이 일어나거나 하면 현대에도 인육을 섭취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정상인들이 그냥 사람들을 잡아먹고 다녔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이러니하게도 청나라 말기 중국에서는 서양인들의 의술과 고아원 설립 같은 기독교의 선교 같은 것을 보면서 서양인들이 어린아이를 잡아 약으로 쓴다는 오해를 해 간간히 당시 서양의 중국 침략에 대한 반감과 맞물려 서양인들에 의한 테러가 발생했고 의화단 운동이 그 오해의 절정에 이르렀는데 앞서 말한 복수와 말소를 앞세운 서양인에 대한 식인이 이 시절에 벌어졌다. 얼마나 화가 많은 거야. 피하 안녕하세요. 원더님 오셨네. 쟤네 문화도 지들이 부숴먹고 사람도 씹어먹었네. 그러니까요. 아이고. 춘추 전국시대 사료를 보면 젓갈해라는 글자가 나오는데 이것이 인육으로 담근 젓갈을 의미하긴 하지만 음식으로서의 젓갈이 아니라 형벌이다. 먹자고 젓갈을 담근 게 아니라 경고성 표지로 사람 젓갈을 담근 것으로 콩쥐 팥쥐의 팥쥐가 이 형별로 유명하다. 아 그래요? 아 뭔지 알겠다. 처형한 시체를 소금통에 담궈서 만들거나 아니면 선체로 소금에 절였다고 하는데 당연하지만 일반적으로 이걸 먹지는 않았다. 시체를 훼손하고 제후들에게 보내어 협박용으로 쓰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비용의 문제 때문에 이 젓갈로 만든 형벌은 일반인들은 받기도 힘들었다. 당시에는 소금이 귀했기 때문에 지도자의 심기를 매우 거스르는 행동을 해야 받을 수 있는 형벌이었다. 열국지에도 가끔 나오면 유방이 팽어를 고기젓으로 만들어 제후들에게 보냈다고 할 때 그 젓갈이다. 막 그런 말도 하잖아요. 확 젓갈로 담가버릴까 막 이런 말도 하잖아요. 진짜 화났을 때 사람들. 근데 그게 진짜 있는 말이었네. 아 콩치팥찜 완전 젓갈로 담궈줘요? 팥쥐 엄마가 먹었다고요? 와 대박이네. 다만 해라는 글자 자체는 먹는 젓갈을 의미하는 것이 맞다. 원래는 사슴, 양, 토끼 등의 고기를 가지고 만드는 젓갈로 당육전에 기록되었으며 이를 담당하는 관청도 있었다고 한다. 공자가 식인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공자 식인설 문서로. 공자가 식인? 팥쥐 엄마는 드셨는데 먹는 것까지 형벌로 된 거라서. 이런 뭔가 전래동화 같은 것도 공포스러운 것 되게 많잖아요. 이런 것도 찾아서 한번 읽어봐야겠다. 중국 18사략과 같은 역사서를 보면 인육을 먹는 장면이 꽤 나온다. 상나라 주왕이 주나라 문왕의 아들 희백읍고를 죽여 그 고기를 먹게 한 것이나 제환공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의 요리사 역아가 자신의 아들로 요리를 만들었다 바쳤다가 경계를 받은 것.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요리해? 어떻게 어떤 아빠가. 아이고야. 참 권력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네요. 후주의 2대 왕이었던 석호는 희대의 폭군으로 인육을 즐겼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러한 기록들은 인육을 식품으로 여겼다기보다는 일종의 문화적 보복이나 광기에 가까운 행위였다. 진문공 중의의
진공문 중에 천하유령 시절에 배를 곪은 문공에게 계자추가 자신의 허벅지를 베어 먹었다는 일화가 있다. 호빵맨이네, 호빵맨. 호빵맨도 자기 길 가다가 우는 애기들 있으면은 머리 떼주잖아요. 걔는 근데 빵이라서 괜찮은데. 저 여가를 멀리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결국 제왕공은 굶어 죽었지. 유비 송건도 한 농민의 집에 방문하였는데 농민의 부군인 유아는 대접할 게 없어 아내를 살해하고 그 볼기를 떼내어 늑대고기라고 속여서 대접하였다고 한다. 삼국지연애 등에 실린 이 이야기는 유비를 향한 농민들의 인기를 대변해주며 농민들이 유비를 좋아한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사례다. 후한 말에 장홍도 자신의 애첩을 죽여 병사들을 먹였다. 게다가 이건 정사에 기록된 실제 내용이다. 삼국통일한 서진 정권이 얼마 못 가 붕괴되고 장강 이북이 혼란에 휩싸이는 5호 16국 시대에도 기근으로 인한 시긴이 자주 발생했다. 아예 특히 기근이 들어도 해당 지역의 군벌이 백성 이탈을 막는다 시고 봉쇄 정책을 시전해 성 안에서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거나 살 길을 찾아 도망치려 경계병에게 죽임을 당하는 생지옥이 펼쳐지기도 했으며 워낙 전란이 극심했던 시대다 보니 위 장홍처럼 성의 식량이 떨어지는 바람에 자신의 처를 죽여 병사들에게 먹인 저거 천주의 일화도 존재한다. 심지어 이 시기에는 생존이 아닌 이민족 지배층의 쾌락을 위한 식인종도 종종 벌어졌는데 갈죽 국가인 후조 천황 황태자 석수의 식인 행위가 유명하다. 천충무후 시대의 홍리였던 내준시는 무주 정권이 자리를 잡자 황족들을 모해한 죄목으로 처형당했는데 구당서 홍리열전에 따르면 내준신이 죽자 그에게 가족을 잃은 피해자 유족들이 살점을 뜯어먹었다고 한다. 근데 옛날에는 막 애기들 잡아먹는 도깨비나 이런 거 있다라는 게 요괴가 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식인을 했던 사람들을 좀 무섭게 만든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광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니까. 당나라가 망하고 들어선 5대 10국 시절의 후한 사람이었던 조사관은 중국 역사상 보기 드물게 식인 행위를 공공연하게 저지른 극악무도한 악인이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구걸을 하다가 군대에 들어갔는데 여러 정쟁터에서 용맹을 떨친 공을 인정받아 영흥절도사라는 관직에까지 올랐지만 잔인하고 사나운 성격 때문에 평소에도 주위 사람들로부터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그가 군대를 이끌고 반란을 일으켜 옛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성을 차지했을 때 장안성이 후한 관군에게 포위당하자 조사관의 군대는 차츰 식량이 떨어졌고 그러자 조사관은 장안의 백성들을 죽이고 그 시체에 살점을 들여내어 자신과 병사들이 먹는 식량으로 썼다. 특히 조사관은 살아있는 사람의 간을 1,000개 먹으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해진다 라고 외치면서 시체에서 금방 빼낸 간을 먹기 좋아했는데 이런 점을 본다면 조사관과 그의 부하들이 저지른 시기는 식량이 부족해서만이 아니라 인육을 먹으면 용감해진다는 일종의 미신적인 동기도 작용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와, 9만 명을 잡아먹은 식인마 군대가 있네요. 아니 근데 진짜 내 적군이 저렇게 갑자기 내 동료였던 사람 배 가르고 갑자기 간을 꺼내서 막 우적우적 씹어먹어. 그러면은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뭔가 사기가 되게 막 떨어질 것 같긴 해. 너무 무서워서. 9만 명 죽이기도 힘들었겠다.
그만큼 많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랬을 것 같긴 해. 수호전에서도 식인이 등장하는데 음식의 의미라기보다는 저 사람이 미워서 씹어먹고 싶다는 얘기를 문자 그대로 실천한 것이다. 얼마나 미웠던 거야. 하지만 이것을 당시 중국의 일반적인 풍습으로 볼 수 없다. 수호전의 등장인물들은 끝내 마왕이고 도적대이기 때문이다. 전국구 족폭의 막장 드라마를 기준으로 한국인의 평균적인 풍속을 산출해낼 수 있나? 삼국지연의에도 도망 중인 유비를 대접하기 위해 한 농민이 자기 아내의 살을 잘라내 유비에게 대접하여 오나라에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잠혼을 죽인 뒤 그 살을 씹는 장면이 나온다. 진궁이 조조와 헤어지는 이야기도 인육이 소재고 객잔에서는 손님이었던 자를 만두 속으로 바꾼다는 이야기는 심심치 않게 나온다. 와. 수호지는 주먹만 나왔다 하면 손님 잡아서 만두 만드니 많이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1361년 고려에 쳐들어온 홍광적들은 고려의 수도인 개경을 함락시키자 임산부의 젖을 잘라 불에 구워먹는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러 버렸다. 아이고야. 명나라가 망할 무렵에는 전 세계적으로 기온이 낮아져서 흉년이 들어 중국 각지에서 식인 행위가 잇따라 벌어졌는데 처음에는 흙이나 돌을 먹다가 그렇게 하면 위장이 터져 죽으니 이미 굶어 죽은 사람의 살점이라도 먹으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으며 간혹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식인 장면을 보고 꾸짖으면 식인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화를 내며 내가 사람을 먹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먹으니 내가 먼저 사람을 먹을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고 한다. 역시 엄연히 정사에 실려있는 이야기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사람을 먹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먹을 테니까 내가 먼저 사람을 먹을 수... 머리가 지끈. 아니 뭐 본인이 먹지 않아도 어차피 잡아먹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굶어 죽으면 참 기근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네요. 근데 항상 시기는 기근이랑 너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 못 먹었을 때 이제 자기 종족도 먹게 되니까. 중국을 비하하는 소재로도 쓰인다. 대만 학자인 황문웅의 책 중국의 식인 문화가 관심을 끌면서 종종 재발굴되지만 역사적으로는 대만에서 일본을 대상으로 반중 정서를 유도하려고 만든 불쏘시개 괴작이라는 평을 받는다. 공자의 이야기나 수호전의 인육만두는 당연하고 정서에는 없는 소설 삼국지연의 농민 일화를 가져와 유비가 인육을 좋아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자주 인용되는 것은 철경록이라는 책이다. 원나라 말에 도종이가 쓴 수필집인데 넷상에서는 인육 요리책이냐 호도되어 돌아다니곤 하지만 실제로는 식인에 대한 기술은 몇 줄이 고작이며 그나마도 비판하는 내용이다. 쌍십절이 인육을 먹는 날이며 이날 중국인들이 인육을 먹으러 한국으로 온다는 괴담이 있었는데 네? 나 이거 처음 들어봐. 10월 10일 다들 집에 계세요. 알겠죠? 혹시 모르니까. 쌍십절은 중화민국의 건국일이다. 중화인민공화국도 신의 혁명이 일어난 날짜이기 때문에 기념 안 하는 것도 아니지만 본질은 제노포비아적 유언비어라고 보면 된다. 유언비어래요 여러분들. 문화대혁명 시기에도 일부 지식인들을 잡아다가 살해해 인육으로 먹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지. 있으면 안 되지. 소련, 러시아의 식인. 소련의 역사를 통틀어서 식인이 가장 활발했던 때는
독소 전쟁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전에 소련 치하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우크라이나 대기근의 참상으로 인한 식인도 전쟁 못지않게 심했다고 한다. 레닌그라드 공방전 때 독일 국방군의 포위망에 갇혀 극도의 기아와 추위에 시달리던 레닌그라드 시민들 중 일부는 식인 행위를 한 적이 있다고 한다. 당시 레닌그라드를 수비하던 소련군은 독일군 말고도 이들 식인종들을 사냥해야 했는데 누가 식인종인지 모르는 만큼 더더욱 힘겨운 전투를 치러야 했다. 잡아가기 쉬운 어린아이는 물론 상황에 따라 군인들도 그 타겟이 될 정도였다고 한다. 다음은 그중 한 사례이다. 두 남자가 조용한 길에 들어섰다. 곧 독일군의 폭격에 살아남은 꽤 큰 건물에 이르렀다. 드미트리는 키 큰 남자를 쫓아 계단으로 올라갔다. 그 남자는 성큼성큼 걸어 올라갔으며 간혹 뒤를 돌아 드미트리를 쳐다보곤 했다. 꼭대기에 가까워짐에 따라 드미트리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식인종에 관한 이야기와 그들이 희생자들을 어떻게 꼬여냈는지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들이 떠올랐다. 키가 큰 남자는 매우 잘 먹고 지내는 것처럼 보였다. 드미트리는 계속 계단을 올라가긴 했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지, 조금만 위험한 기미가 보여도 도망가야지 하고 생각했다. 꼭대기에 도달하자 그 남자는 돌아서서 말했다. 여기서 기다리시오. 그가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누구세요? 라고 물었다. 나요, 산채로 데려왔어 하고 그 남자가 대꾸했다. 드미트리는 그 말을 듣자 몸이 얼어붙었다.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문이 열리자 털이 많이 난 붉은 손과 찌푸린 얼굴이 보였다. 방에서는 기묘하고 따뜻한 짙은 냄새가 풍겨왔다. 복도에서 바람이 불어와 문이 젖혀있고 드미트리는 흔들리는 촛불 아래에 허연 고기 덩어리가 천장에 박힌 갈고리에 매달려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얼핏 보았다. 한 덩어리에는 푸른 정맥이 솟아있는 손가락이 긴 인간의 손이 달려있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두 남자가 드미트리를 덮치려고 했다. 그는 층계를 단숨에 뛰어내려갔으며 추적자들보다 더 빨리 1층에 도착했다. 다행히 경군용 트럭이 빛이 보였다. 식인종이요! 드미트리가 소리질렀다. 두 명의 군인이 트럭에서 뛰어내려 건물로 서둘러 들어갔다. 잠시 후 총소리 두 방이 울렸다. 얼마 후 두 군인이 다시 나타났다. 한 명은 큰 외투를 들고 있었고 한 명은 빵덩어리를 들고 있었다. 외투를 든 군인은 외투에 흠이 났다고 불평했다. 다른 군인은 빵 한 조각을 찾았소. 줄까요? 라고 물었다. 드미트리는 군인에게 고맙다고 인사했다. 그것은 그가 발렌키와 교환하려고 했던 600g 되는 빵이었다. 군인들은 아파트 안에는 5구의 시체가 토막내어져 다리가 마치 돼지 족발처럼 매달려 있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다시 올라타고 라도가 호수로 가서 생존의 길에 합류했다. 역시 무서우면은 움직이지 못하는 게 학계 전설이야. 생각보다 내가 생각한 대로 몸이 움직여지지가 않아. 이런 공포영화 뺨치는 상황이 지속되자 소련군 장군인 테렌티 시티코프는 식인 단속 기동 타격대를 조직하여 식인 행위를 한 사람들을 처벌했으며 1942년 2월에만 600명이 식인 행위로 체포되었다. 그럼 그 사람들을 한 곳에다가 집어넣나? 막 죽여서 자기들끼리 먹으면 어떡해, 감옥에서? 1944년 소련군의 공세로 레닌그라드 탈환하면서 이 끔찍한 상황이 종결되었다고 한다. 소련 붕괴 이후인 2012년 9월 러시아에서 조난당한 4명 가운데 2명이 구조되었을 때 이들은 다른 2명을 죽여 먹은 게 밝혀진 사건이 벌어졌다. 피하, 루냐님이다, 루냐님.
2017년 9월 한 시민이 분실된 어느 부부의 휴대폰에서 시신 일부를 찍은 사진을 보고 경찰에 신고해 부부가 함께 1999년부터 30여 명을 살해해 시긴을 했음이 세상에 드러났다. 희생자들의 대부분이 현지에서 행방불명 처리된 사람들이라고 하며 자세한 건 러시아 시긴 부부 사건 문서로. 중국은 공공연연하게 고위층이 인육 대놓고 해요. 인신매매까지 세트로. 아이고야. 러시아에서 가장 악명 높은 교도소인 흑돌고래 교도소는 정말 극악한 죄를 저지른 이들만 수감하게 되어 있는데 그 극악한 죄 중 하나는 당연히 시긴이었다. 블라디미르 니콜라에프라는 수감자는 사람 2명을 살해한 뒤 그 고기를 먹었으며 더 악랄한 것은 이를 주변인들에게 캥거루를 비롯한 흔하지 않은 동물들의 고기라고 속여서 선물을 했고 심지어 동네 시장에다가도 이걸 팔아먹었다. 어떡해. 모르고 먹었을 거 아니에요. 저 캥거루 고기라고 속였으니까. 내가 여행 다녀왔는데 이거 고기 구하기 힘든 거야. 이거 한번 먹어봐. 이러면은 여러분들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아닌 거는 먹지 맙시다 우리. 아주 위험해. 참고로 범죄가 발각된 계기는 상기한 대로 범인이 일부 고기를 시장에서 팔아서인데 몇몇 구매자들이 사 먹어보고 맛이 이상해서 분석기관에 분석을 의뢰했다가 결과가 밝혀지고 이하 생략. 중국인들이 하는 인육이 뭔지 아세요? 건강식 사람 태반이라는 거요. 사람 태반 요리가 진짜 있어요. 말도 안 될 정도로. 아이고. 피하. 이거 한번 볼까? 러시아 식인 부부 사건. 이 부부의 범죄 행각이 18년 동안이나 감춰졌다가 발각될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인 드미트리가 길거리에서 삼성제 핸드폰을 잃어버린 일 때문이라고 한다. 근데 드미트리라는 이름이 되게 많다. 피하 판사님이다. 판사님. 도로 수리를 하던 기술자들이 그의 핸드폰을 발견했는데 거기서 사람의 손을 자르고 먹으면서 포즈를 취한 사진이 발견되자 놀란 기술자들이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휴대폰을 토대로 드미트리를 조사했는데 그는 처음에 범죄 현장을 우연히 보고 사진을 찍은 것이라고 자신의 범인임을 부인했지만 결국 크로스노다르 공군 조종사 양성학교 기숙사에서 토막난 시체와 인육조리범 등이 발견되면서 범인임이 드러났다. 그는 단 2명만 죽였다고 진술했지만 부인은 30여 명을 죽인 것을 시인했다. 어머. 이들이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한 것은 적어도 1999년으로 토막난 시체 중 하나가 1999년 12월 28일로 적혀있다. 드미트리가 17세였을 때 범죄를 저지르고 인육을 취했는데 남은 것은 소금으로 절이기도 했다고 한다. 이들에게 살해당한 사람들은 모두 근방에서 실종되어 실종 신고된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아이고야. 독일의 식인. 제2차 세계대전 때 동부전선 최악의 격전지였던 스탈린그라드에서 파울루스의 독일 제6군도 식인 행위를 하였다. 스탈린그라드 전투 당시 기세 좋던 초반과는 달리 점차 상황이 시가전이라는 지옥의 형태로 변하기 시작했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1942년 11월 19일 그동안 날카롭게 칼을 갈아오던 소련군은 천왕성 작전을 통해 독일군을 완전히 역포위해버렸다. 소련군이 형성한 포위망 속에서는 독일군 30여 명만이 포위되어 있었는데 안 그래도 서유럽과는 달리 철도망이 조밀되지 않아서 보급에 어려움을 겪던 독일군은 스탈린그라드에서 포위됨으로써 이 보급조차 끊겨버리고 말았다. 당장 혈로를 찾아 포위망을 뚫어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후퇴의 후자만 들어도 치를 떨던 히틀러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으며 참모장교로서의 능력은 뛰어날지 몰라도 일선 야전 부대의 지휘관으로서는 자질이 떨어지는 파울루스는 자신의 육군이 버티면 어떤 꼴이 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 명령을 수행한다. 결정적으로 공군 총사령관이 있던 괴링이 포위된 육군에게 루프트바페가 보급을 담당하겠다며 설레발을 쳐댔는데 히틀러는 이를 철석같이 믿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곧 극심한 굶주림이 전 독일군을 덮쳐왔고 이는 마침 닥쳐온 러시아군의 동장군과 맞아떨어지며 굶주림과 추위라는 최악의 조합이 완성되었다. 포위된 독일군은 생존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했는데 전사한 동료의 시체에서 옷을 빼앗는 것은 일상화가 되었으며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 처음에는 말을 잡아먹고 그 다음엔 고양이 그리고 쥐를 잡아먹다가 마지막에는 인유까지 먹었다. 물론 이쪽 위에 독소전쟁 당시 소련처럼 잡아먹진 않았으며 머리에 총을 대고 자살해버린 케이스가 더 많았다고 할 정도로 식인 행위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진 않았다. 전사하거나 동사한 사체는 순식간에 없어졌다. 사람 고기를 먹었다는 소리가 끊이지를 않았다. 스탈린과 히틀러의 전쟁 중 리처드 오버리. 이 현세에 강림한 지옥의 모습은 독일 육군이 항복함으로써 끝을 맺었다. 다만 열악한 전쟁 후반이나 강제 수용소의 식량 문제도 심각했음에도 끊임없이 죽인 유대인들을 시기난 사례는 알려진 것이 없다. 물론 알려진 사례가 없을 뿐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는 확신할 수 없지만 홀로코스트가 한창이던 당시 독일군들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혐오하고 경멸했는지를 생각하면 아무리 유대인들이 시체가 많아도 차라리 죽였으면 죽였지 더러운 유대인 따윈 식량으로 쓰지 않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애초에 독일인들의 식인 사례가 상술된 스탈린그라드 전투의 경우외에는 많진 않았는데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스탈린그라드의 사례는 역사상 한두 번 있을까 말까 극단적인 경우였다. 오세아니아의 식인.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족도 규모는 훨씬 작았지만 식인 행위를 했는데 아즈텍 마냥 요리해서 먹어치우는 게 아니라 부족 간의 전쟁에서 죽인 귀족 전사의 살을 일부만 베어 먹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죽은 전사의 만화를 흡수해 더욱 강해질 수 있다고 믿었다. 여기도 약간 맞아요. 공자 식인설 문서도 있다고 아까 봤어요. 오늘날에는 당연히 하지 않는다. 수십 년 전 마지막으로 인육을 먹어본 노전사가 사망해서 화제가 되었기도 했다. 식인 행위를 하였던 부족들의 장로나 노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 고기 맛이 매우 좋아 그 맛을 잊을 수 없다고 한다. 즉 당시 상황적 환경적 요인도 있었지만 사람이 제일 잡기 쉽고 맛이 있어서 라는 이유도 있다. 심지어 진짜로 식인을 했던 노인들을 인터뷰한 기록에 의하면 사람 고기를 가리켜 두 발로 걷는 돼지라고 불렀다고. 파푸아 뉴기니에서는 식인이 흔했는데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이 지역에서 조난당한 서구인 탐험가들이 잡아먹힌 사례가 기록되었다. 가장 유명한 사례가 록펠러 가문의 일원이자 미국 부통령을 지낸 넬슨 록펠러의 막내 아들 마이클 록펠러가 1961년 11월 인유학 조사를 위해 왔다가 원주민에게 살해당하고 식인당한 사건이다. 포어족은 장래의 일원으로 식인을 행했지만 현재는 쿠르병으로 인해 식인 풍습이 중단되었다.
장래의 일환으로 시기는 종교적 성격을 띠는데 죽은 가족이나 부족원의 시신을 먹음으로써 그의 영혼이 함께 있다는 생각을 행해졌다. 포어족에게 금기시되는 행위이기는 하지만 매장된 시신을 파먹었다는 기록도 있는 것으로 보아 고기를 찾기 위해서 먹는 경우도 같이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쿠루병. 쿠루병은 뭘까요? 명칭의 유래는 이 병이 유행했던 포레족의 언어로 공포에 떨다라는 어휘인 구루병과는 엄연히 다르다. 구루병은 한자어다. 신경세포가 파괴되어 근육이 마비되고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며 얼굴 근육에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 마치 웃음을 짓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숨지는 것이 특징이다. 뭔가 끔찍해. 사람에게 나타나는 TSE 1종이며 프리온에 의해 발병되는데 1950년부터 60년대 파푸아 뉴기니에서 가장 크게 유행하였다. 미국의 의학자 데니얼 카턴 가이주색에 의해 이 질병에 대한 연구가 처음으로 TSE 사람들 사이에서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낸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이 연구를 인정받아 1976년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수상했다. 쿠루병은 파푸뉴기의 부족인 포레족이 1890년대에 받아들인 식인 풍습에 의해 널리 퍼졌다고 한다. 이 부족은 가족이 죽으면 며칠간의 애도 후 그의 시체를 부족 사람들과 아이들도 같이 먹었네. 포레족의 식인 풍습은 사랑하는 사람의 시체를 먹으면 그들의 영혼이 함께한다는 믿음에 기인했다. 이러한 식인 의례는 주로 여성에 의해 이루어졌고 뇌와 엉덩이 등 부드러운 부분이 인기가 많아 죽은 사람들의 가족 중 연장자나 딸, 자매 등 가까운 친척에게 뇌를 먹을 우선권이 있었다. 그렇대요. 근데 웃음을 짓는 듯한 모습으로 숨지는 게 좀 무섭다. 뭔가 저주받은 것 같아. 일본의 식인. 텐메이 대기근 당시 사람 고기를 구워 먹는 그림. 어머. 일본의 역사에 기록된 식인 사례는 기근의 근원인으로 16세기에서 18세기에 소빙하기에 영향이 컸다. 특히 텐메이 대기근으로 불리는 시기에는 농업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 인육을 먹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기록되어 있다. 흔한 괴담으로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지자 차마 제 자식을 잡아먹을 수는 없어서 집끼리 서로 아이를 받고 삶아 먹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웃의 죽은 사람을 나눠 먹었다는 소문도 있었다. 다만 일본에서 식인의 흔적은 선사시대부터 존재했으며 중국시대에도 적에게 성이 포위되어 굶주림이 심해지면 인육을 먹었고 승려가 썩은 시체에서 고기를 먹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고려사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도 있다. 외적은 2-3살 정도 되는 아이를 납치에다가 머리털을 깎고 배를 가른 뒤 물에 깨끗이 씻어 쌀, 술과 함께 제단에 올려놓고 하늘에 제사를 지냈는데 좌우편으로 나뉘어서 풍악을 울리고 절을 하였다. 제사가 끝난 후에 그 쌀을 2손으로 움켜쥐어 나누어 먹고 술을 석잔씩 마신 다음 그 아이의 시체를 불에 태우는데 아이고야. 다만 이 고려사의 서술은 정규군의 식인이라기보다는 왜구들의 인신공양에 더 가깝지만 보신 전쟁 때까지만 해도 막부층의 총 지휘관이었던 마스다이라 마사타다가 적병에 볼살을 구워 술안주로 먹었거나 사스마 번의 병사들이 시체에서 간을 꺼내 삶아 먹었다는 기록들이 있다. 연합군의 인육을 먹는 것은 허락하지만 아군의 인육을 먹는 놈은 엄줄이 처벌한다. 어떡해. 이거를 왜 허락해. 쿠루병 걸리려고. 1944년 12월 제18군 사령부. 형이 긴잠에서 깨어나자 나는 조미수식에 궁금한 그 희한한 이야기를 묻지 않을 수 없었다. 형, 비루마에서 싸운 일본군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사람을 잡아먹었다는데 그게 진짜야?
나는 하마터면 그게 참말이야? 하는 대목을 형도 사람 고기 먹어봤어? 라고 할 뻔했다. 형은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가 불쑥 말했다. 왜? 너도 사람 고기 먹어보고 싶으냐? 이 느닷없는 말에 나는 잠시 정신이 멍해졌고 사람의 팔다리가 잘리고 배가 갈라지는 끔찍한 상상과 그것이 내 입으로 들어온다는 몸서리침과 함께 토악질을 시작했다. 나는 매운 눈물을 삐질삐질 흘려가며 아침 먹은 것을 다 토해내야 했다. 형이 그때처럼 밉고 야속한 때는 없었다. 조정래 메아리 중. 독일 국방군과 마찬가지로 일본군의 만행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게 바로 식인 행위이다. 식량 부정으로 사람을 잡아먹는 행위는 극한 상황에 몰린 군대에서 아주 흔하게 이루어졌다. 전술한 소련 독일의 식인 사례도 그렇고 러시아 원정을 나선 당대 최고로 훈련받은 프랑스 나폴레옹의 정예 병력도 러시아의 청야 전술에 말려 아군끼리 잡아먹는 사태가 발발했다. 이는 보급이 타국에 비해 부실하던 일본군도 예외가 아니었으며 특히 전쟁 말기의 태평양 전역에 제외권이 미군한테 장악되자 섬에 고립되어 굶주리던 일본군은 살아남기 위해 적군 포로나 징용으로 끌려온 식민지인들, 심지어는 팀킬을 해서 식인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밀리환초 학살 사건이다. 문제는 일본군의 식인 행위가 식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기 진작 등 엉뚱한 목적으로 행해졌다는 점이다. 군대보다는 오히려 조직의 배신자나 타 조직에 들어온 스파이를 죽인 뒤 잡아먹는 조직폭력배나 갱스터에 더 가까울 정도이다. 아니, 조직폭력배나 갱스터도 잔혹하게 죽인 경우는 많아도 최소한 인육 먹는 짓 같은 수준의 정신나간 행각은 드물었으니 정상적인 군대가 할 짓이 아니다. 일부는 사기 진작 차원에서 현지 지휘관이 직접 나서 식인을 했는데 실제로 미국 병사를 잡아먹는 사례가 있고 게다가 아군까지 술안주로 잡아먹었다. 어떡해. 다치바나 요시오 문서참조. 아군을 잡순 시점에서 장르가 호러에서 코미디가 되어버렸다. 관련 사건으로 1945년 2월 23일에서 25일 사이에 벌어진 치치지마섬 식인 사건이 있는데 주범은 위에 언급된 타치바나 요시오다. 공식적으로 인증된 증언이나 보고서도 널렸다. 실제로 미국에서 일본군의 식인 행위를 고발하는 책이 나왔으며 제목은 Sorties into Hell 이다.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추락한 미국의 조종사들은 일본군이 살해하여 먹었다는 것이다. 주로 간과 허벅지 살을 먹었다고 하며 군의관이 해부를 했다고 한다. 사건이 벌어진 곳은 오가사와라 제도의 치치지마라는 섬이다. 와우. 유키 타나카에 따르면 일본군의 시기는 종종 전체 분대원들과 지휘관들의 조직적인 활동이었다고 한다. 포로였던 랜스 나이크는 인도에서 벌어진 일본군의 대규모 식인 활동을 보았다고 한다. 플라이보이에 의하면 일본군은 인육을 신선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희생자의 팔다리만 절단하고 살려둔 채 먹기도 했다. 밀리완초 조선인 저항사건과 일본군의 탄압 진상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조선인들에게도 의도적인 인육을 먹이고 조선인들이 저항하자 잔혹하게 학살했다. 심지어 위안부들도 잡아먹었다고 한다. 아버지의 깃발로 유명한 제임스 브래들리도 이와 관련한 책을 냈는데 제목은 플라이보이스다. 아, 이게 플라이보이스.
파푸아뉴기니 전투에서 연합군의 포위당해 식량이 떨어지자 일본군 36년대에서 가장 계급이 낮은 병사 2명을 죽이고 나머지 부대원들이 죽은 두 병사의 살점을 잘라서 나눠먹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이 사건은 일본군 출신 오쿠자키 겐조에 의하여서 다큐멘터리 천황의 군대는 진군한다로 만들어졌다. 1940년 일본군의 하사관으로 자원 입대하여 파푸아뉴기니 전투에 참전한 김종원은 이때 인육을 먹었다는 얘기를 자랑스럽게 하고 다녔다고 한다. 아이고야, 뭘 자랑스러운 이야기라고 그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다녔대. 한국의 식인. 조선 이전의 기록들인 삼국사기 고려본기 봉상왕 9년 기록에도 2월부터 7월까지 비가 안 내려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서로를 잡아먹었다는 기록이 같은 책의 백제본기 동성왕 21년 기록에도 여름에 크게 가물어 백성들이 굶주려서 서로를 잡아먹었고 도둑이 많이 일어났다는 기록에 나오며, 삼국사기 열전 중 해론 부분엔 양식과 물이 닿자 시신을 먹고 오줌을 마시기까지 하며 힘껏 싸워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기록을 비롯해 식인 기록이 자주 나온다. 우리나라는 대기근이나 전쟁 직후에 시체를 먹었다는 기록을 종종 찾아볼 수 있다고 들은 것 같아요. 아이고, 고려 말기 홍광적이 식인했다는 기록도 나온다. 조선 중기 소기파라는 장군은 삼포회란 당시 자신이 토벌한 왜구의 시체 더미에서 살아있는 왜구를 발견하며 그 왜구의 배를 갈라 피를 자기 얼굴에 바르고 팔과 다리, 쓸개를 안주로 먹었다고 나와 있다. 이 때문에 소기파는 소야차라는 별명을 얻었다. 조선 중기 임진왜란 때 이산해의 노방원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다. 3인 사로방, 길가에 죽어있는 세 사람, 계시 유리자, 모두가 유랑하는 사람들이라 일위 오연시, 까마귀와 솔개에 먹힌 한 사람, 과자 부린 씨, 지나가던 사람들 차마 못 본다. 일위기 민작, 굶주린 사람들이 살 배간 사람, 백골무 여육, 뼈만 앙상하고 살 한 점 없도다. 조선왕족실록에는 이런 임란의 기록 말고도 훈민저금이 반포된 이듬해 대기근으로 항해도에서 인육을 먹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후에도 기근이 들어 사람을 잡아먹었다든가 아이를 잡아먹었다는 이야기가 수없이 나오며, 전쟁이 오래 지속되어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지자 차차 대자식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어서 집끼리 서로 아이를 바꿔 삶아 먹었다는 기록도 있다. 식인행위의 재판 기록 중 숙종 30권 22년 2월 5일 첫 번째 기사, 영조 58권 19년 11월 23일 다섯 번째 기사에서는 인육을 먹은 내용이 나와 있으며, 앞 기사는 실성에서 무죄, 두 번째는 기근 때 일어난 일이므로 최소한 3심을 해서 정확히 재판할 것으로 결론 내린다. 이 시기가 바로 그 유명한 경신대기근 시기이다. 식량 외에도 사람이 간담이 창지를 치료하는 약이라고 알려져 사람을 죽이고 간 쓸개를 빼가는 사건들이 흔히 일어났다고 한다. 유괴는 물론이요, 장성한 성인들도 처참히 당하는 바람에 민심이 흉흉했다고 한다. 심지어 어두운 거래로 사람의 간, 쓸개나 사람이 고가로 매매되기도 했다는 기록도 있었는데, 이는 명종 21년 기록과 선조 9년 기록의 단순한 사건 한둘 수준이 아닌 심각한 사회 문제였다. 그 많던 걸식자가 씨가 마르고 숲마다 나무에 묶여 배가 갈린 시체가 계속 나와서 나무꾼이 나무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현상금을 내걸었다는 기록이 나올 정도이다. 매독 이외에도 문둥병에 아이의 간과 쓸개가 좋다는 미신으로 떠돌던 문둥병 환자 중 몇몇이 어린아이를 납치해 잡아먹는 일도 간간히 벌어졌다. 이러한 약재로서의 식인에 대해 알아보려면 어린아이의 간 빼먹기 문서참조. 전근대 한반도에는 이와 같은 미신이 횡행했던 모양으로 경국대전에는 인육을 사고 판 자에 내린 형법도 기술했다. 허준이 저술한 동의보감에는
포의라고 해서 태아의 태반을 이용하여 기력이 부족할 때 몹시 야윈 것을 치료한다는 내용이 있다. 1970년대 대한민국에서도 모 지역 부유층 부인네들이 개를 짜서 태아의 태반을 먹다 들켜서 큰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다. 진짜? 다만 이런 약재로서의 시기는 한반도만이 아니라 동아시아권 전반에서 보편적이었다. 약용으로 인육을 섭취하거나 판매한 사례는 중국과 일본에서도 자주 발견되며 물론 인육을 약재로 사용하기 위해 유괴와 살인도 빈번하게 행해졌다. 간이 뭉둔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미신도 중국이 원조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에 크게 알려진 식인 사건은 1994년 9월에 터진 지존파 사건과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일어난 유영철 사건이다. 유영철 사건에서 식인이 있었구나. 여러분들 이거 한 번씩 보세요. 왜 식인을 하면 안 되는지. 식인이 금지된 이유는 단순하게도 그러니까요. 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라서 유영철 이야기. 이거 유영철 이야기는 나중에 나무위키를 한번 읽어볼 거라서 그때 한번 알아봅시다. 위에 소개한 몇몇 사회 집단들을 제외하면 하나같이 식인이 전무한 이유는 아래에 있다. 특히 자국민에 대한 식인만큼 식인종 사회도 거의 용납되지 않는다. 사회 문화적인 이유. 식인이 금지된 이유는 단순하게도 인간의 생존에 유리하게 진화된 사회적 동물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즉, 만약 인간이 사회성에 필요 없을 만큼 개개인이 강했으면 금지될 이유가 없었다. 사회적이며 이타적인 진화가 생존에 어째서 유리한지 티포텟 전략만 봐도 알 수 있으며 동족을 단순히 먹을 것으로 보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대하는 요소는 진화론적으로 현생 인류의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이유이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자면 인간에게는 타인에게 공감하는 능력이 있다. 범죄 행위가 죄악으로 여겨지는 건 그 행위로 인하여 타인이 슬퍼지며 다른 이들도 이에 공감하게 되기 때문이다. 즉 다른 사람을 칼로 찌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파할 것이며 그것을 찌르려는 당사자도 찔릴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기 때문에 쉽게 찌르지 못한다. 인간에게 이런 공감 능력이 없었다면 폭행이나 절도, 살인 등의 범죄가 더 빈번했을 것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공감 능력도 무력화시키는 경우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터짐으로 법이라는 추가적인 안정장치를 통해 금지하는 것이지만 상기한 대로 어쩔 수 없이 식인을 하여 법적으로 정상첨작되었음에도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도 이런 사고방식 때문이다. 그래, 당연히 이게 맞지. 그래서 사이코패스들이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게 맞나 봐요. 그런 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이런 사건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러한 진화론적 근거와 감성적인 근거가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로는 다른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귀중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처럼 기왕이면 인구가 많은 편이 여러모로 생존 가능성을 높이며 같이 일함으로써 식량 생산량을 늘리거나 좀 더 튼튼한 주거시설을 건축하는 등 분명한 이득이 존재한다. 즉 외적의 침략이나 야생동물의 습격, 자연재해 등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같은 편이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의외로 식인을 하던 문명들이 멸망해서 그렇지 만약 그런 문명들이 흥했다면 지금 나무위키가 오히려
비식인하는 문명들을 저런 식으로 묘사했을지도 모름. 특히 아즈텍 같은 곳들을 보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요리와 옷 장신구가 얼마나 많은지 볼 수 있음. 아 그래요. 그런데 그 귀중한 인력을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대신 단순한 가축마냥 도축해서 고기로 만들어버리면 결국 잠깐의 허기를 달래는 대가로 중장기적인 손해를 보게 되며 같은 무리 내에 있는 인간들끼리 잡아먹는다면 서로 간의 신뢰가 하기 힘들어질 것으로 무리 자체가 유지되기 어렵다. 실제로 오랫동안 식인을 관습으로 유지해온 대부분의 식인종들의 공통점은 죽은 사람에 대한 장례 절차 정도를 제외하곤 적어도 부족 내 자국민만큼 절대 먹지 않았으며 거의 전쟁포로 등 다른 부족의 사람들만 먹었다는 점이다. 위와는 다른 얘기지만 추가하자면 인간의 공감 능력이 뛰어난 건 단순히 귀중한 자산이 된다는 이유가 아니다. 공감 능력이 생겨난 이유 중 하나는 육아 과정에서 형성된 유아와 부모 및 돌봄 사이의 밀착 관계이며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감정이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사회인지 능력, 즉 공감 능력이 발달하게 되었다. 두 번째 요소는 인간의 뇌의 전두엽과 두정엽 발달로 인간이 고등인지 능력을 갖게 됨으로써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과 관련이 있다. 인간은 언어 사용을 통해서 자신과 타자를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게 되었다. 공감에 대한 관심의 중대는 공감의 외연적 대상이 좁은 의미인 우리라는 경계를 넘어서 낯선 타자로 확장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동시에 타자성, 이타성, 평등, 평화, 상호 연대 등과 같이 가치관에 대한 관심이 증대를 의미하기도 한다. 즉 인간은 고등인지 능력을 가짐으로써 공감 능력이 발달한 것이고 이를 통해 서로를 같은 존재로 인식함에 따라 식인에 대한 거부감이 드는 것이다. 물론 식인종들처럼 다른 국가가 보조 소속 국민이나 전사들을 먹는 문화가 있긴 했지만 이것도 인종 청소, 식민주의 같은 전쟁 범죄 논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쟁 범죄에 민감해진 현대에는 금기시된다. 즉 종합하자면 감성적인 이유 그리고 이성적인 이유 모두 다 식인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로 보았기 때문에 문화권을 불문하고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자연스럽게 금지되어 있다. 와 엄청 많다. 샤롯 링링? 뭐야 이 사람 잡아먹어요 막? 인간? 쪼쪼 저 여자 무서워요? 인간의 수 진짜 잠깐만 어디 갔어? 포켓몬스터 어디 갔어? 여기 우츠보트 있는 게 너무 웃긴데? 식인 우츠보트 맨날 로이 잡아먹긴 함. 핀과 제이크의 어드벤처 타임 저 이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무지개콘을 포함한 무지개 유니콘들은 과거에는 주로 인육을 먹었다고 하는데 인간들이 거의 멸종된 현재에는 콩고기로 대체한 상태라고 한다. 진짜? 무지개콘 된장찌개 끓여서 먹는 거 아니었어? 씨. 그러니까 한국어 잘하더니 한국인을 잡아먹어서 그렇네. 에이. 화이트데이 시리즈 나무 귀신이 한 소형을 납치했을 때 제한 시간 내로 처치하지 못하면 소형이는 사망한다.
2인가 이거? 지금 2 얘기하는 건가? 스포 당했어? 2에 나와? 어이씨. 뭘 또 괜히 들어요. 뭐야, 제프 아저씨, 제프 아저씨? 제프 아저씨도 인형 뜨셨어요? 이것 봐. 상디, 감기 조심해라. 그래. 제프의 자루에는 먹지도 못하는 보물만 가득 들어있었는데 사실 제프는 식량 전부를 상대에게 주고 자신은 보물자루만 가진 것이었다. 그리고 그동안 대체 어떻게 살아있냐고 묻던 상디는 그의 다리가 없는 걸 보고 자기 다리를 먹는 것을 깨닫고 주저앉는다. 맞아. 갑자기 기억나. 옛날에 그랬었던 것 같아. 진격의 거인. 그랬었나? 만화에서 먹었구나. 그래서 몰랐나 보다. 팬텀. 진짜? 밤선인 귀엽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어. 여러분들 우리 이거 지금 오늘 다 끝났거든요. 읽는 거. 도감에 보시면 도감 설명을 보세요. 그럴까요? 위에 있어? 이 얘기 말하는 거야? 올려? 너무 올렸나? 허수아비가 서양권에선 공포의 상징으로 쓰이는 걸 반영한 건지 진화하면서 악타임이 붙는다. 속의 위쪽이 이거라고. 사막의 햇빛에 수분을 빼앗기지 않도록 낮에는 가만히 계속 서 있는다. 기온이 떨어지는 밤에 활동한다. 아예 사막이 있구나. 사막을 걷는 여행자의 뒤를 단체로 줄줄 달라붙어 걷는다. 지쳐 움직이지 못하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몇천 년도 가혹한 사막에서 살아가는 피가 모래와 같은 성분이 되었다. 밤이 되면 먹잇감을 찾는 야행성. 사막에 서식한다. 밤이 되면 움직이기 시작하고 사막의 뜨거움에 지친 먹잇감을 찾는다. 밤이 되면 활동을 시작한다. 사막의 뜨거움에 몹시 지친 먹이를 찾아내어 붙잡는다. 사막의 여행자 뒤를 집단으로 쫓아가 지쳐 움직이기를 못하기를 기다린다. 식인으로 들어가네. 그렇겠네요. 근데 이런 설정들도 되게 좋다. 무서운데? 팬텀도 그래. 이거 나중에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무서운 컨셉 포켓몬스터들. 그러죠. 귀여워. 좋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만요.